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하고 있는 모스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캐나다 이민을 결심하셨나요? 캐나다로 이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시죠? 이민 방법을 검색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단어들이 마구 나오면서 나의 이민 의지를 시험하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왕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사실 이민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이해도 안 되고 이민의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질려버리게 되죠. 이것은 절대 제가 그 복잡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는 말은 캐나다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산다는 걸 의미하죠.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체류를 하려면 항상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관광비자, 워킹비자, 학생비자 같은 것 말이죠. 이런 비자들 없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하고 공부하려면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필요합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이 주는 혜택은 거의 비슷해요.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캐나다에 무기한으로 체류할 수 있고 의료보험 같은 혜택도 캐나다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캐나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되려면 3년을 영주권자로 캐나다에서 지냈어야 하며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캐나다에서 영구히 살고자 한다면 먼저 영주권을 취득해야겠죠? 캐나다는 넓은 땅덩이에 비해 인구가 아주 적어요. 캐나다 땅이 한국보다 100배는 넓은데 인구는 한국이 캐나다보다 1.4배 정도 많습니다. 2019년 기준 캐나다 인구는 3,759만 명이네요. 땅 크기에 비해 정말 적은 인구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나 미국보다 영주권 따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인구가 적다고 해도 아무에게나 영주권을 줄 수는 없겠죠. 캐나다 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오랫동안 세금을 내줄 성실한 납세자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가 영주권을 발급할 때 신청자의 나이, 건강, 직업, 자산 같은 조건들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고 건강하며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캐나다 영주권을 따기 쉽습니다. 물론 캐나다에 잘 정착하기 위해 공용어인 영어나 불어가 능숙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는 방법은 매우 심플합니다. 영주권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한 뒤 서류 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주권 신청 전에 허들이 하나가 더 있어요. 누구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 자격을 갖춰야 서류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 신청 자격을 갖는 방법은 흔히 알려진 방법으로 유학 후 이민과 취업 이민 방법이 있습니다. 유학 후 이민은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1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취업 이민은 캐나다에서 일정 기간을 일한 뒤 주정부 노미니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기는 방법입니다. 즉, 캐나다에서 공부하거나 일정 기간 일을 해야지만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거죠. 잠깐, 난 학력, 전문직 경력, 영어 실력 등 스펙이 좋은데 나 같은 인재를 위한 특별 전형은 없나요? 있습니다. 전문직 경력이 있고 영어를 잘한다면 바로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죠. 바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E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방법을 통하면 캐나다 땅을 밟기 전에 영주권을 따고 캐나다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잠깐 중간 정리하고 갈게요. 영주권을 받으려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먼저 갖춰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알려진 방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유학 후 이민, 취업 이민, EE. 먼저 EE에 대해 알아볼게요. EE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줄임말로 2015년에 시작된 이민 시스템을 말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심사하는 과정이 오프라인에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심사하고 결론 내리는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못 박아 빠르게 처리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이의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절차는 이의 온라인 프로필 등록, 풀에서 대기, 추첨, 초대장 받기, 영주권 신청 서류 및 증빙 서류 제출, 결과 받기. 단, 이 이의도 프로필을 등록하기 위해선 최소 조건이 있어요. CC, FSW, FST라고 불리는 조건인데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해야 프로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이의는 방법이 쉬운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 세계 인재들과 한정된 자리를 놓고 다퉈야 하는 거죠. 이의는 온라인으로 나의 상세 정보를 입력하면 그것을 점수로 환산해 줍니다. 나이로 예를 들자면 29살은 110점, 40살은 50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각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합계를 냅니다. 만점은 1200점이에요. 그렇다면 전 세계의 도전자들이 온라인에 본인의 프로필을 올려 각각 점수를 받겠죠. 그럼 점수별로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가 매겨집니다. 이렇게 등록된 사람들은 풀이라 불리는 대기 장소에 모여있게 됩니다. 그럼 이의는 매달 2번 이 풀에서 특정 인원의 사람을 뽑아서 초대장을 보내줍니다. 이걸 추첨이라고 불러요. 이때 초대장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의가 이번 달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3,500명을 뽑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그 등수표대로 1등부터 3,500등까지 뽑겠죠. 마지막 3,500등 한 사람의 점수가 445점이었다고 치죠. 나도 프로필을 올려놨는데 나의 점수는 440점이었다면 이번 추첨에서 나는 뽑히지 못한 거예요. 그럼 계속 풀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의는 온라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제고 사람들이 본인의 프로필을 올리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즉, 매일 새로운 사람들의 프로필이 등록된다는 거죠. 초대장을 받게 되면 프로필에 올렸던 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영주권 신청과 함께 제출해서 서류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심사가 통과돼서 승인 결과를 받으면 영주권자가 되는 거죠. 이의는 가장 빠르고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캐나다에 있을 필요도 없죠. 하지만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33살, 싱글, 한국 학사학위, IELTS 6.5점, 캐나다에서 일한 경력 1년이 있는 사람이 프로필을 올린다면 그 사람의 점수는 360점이에요. 근데 지금 추첨 점수가 마지막 2020년 2월 5일 점수가 472점이었네요. 헐. 제가 처음 이의를 준비했던 2018년 평균 점수는 440점대였는데 그게 점점 오르더니 요즘은 470점대까지 나왔네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두 번째로 취업 이민입니다. 취업 이민은 주정부 이민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정부 이민을 줄여서 PNP라고 부릅니다. 캐나다에서 풀타임 직업을 구해서 일정 기간을 일한 뒤 주정부의 노민이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연방정부의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기는 방법을 말합니다. BCPNP, AIMP, SIMP, OIMP 같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각 주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는 주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일단 주정부 노미니를 받고 연방 단계로 넘어가면 주에 상관없이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저도 이 주정부 이민의 절차를 거쳐서 약 1년 반 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이뤄진 연방 국가입니다. 각 주는 많은 자치권을 갖고 있어서 주별로 법이 다르거나 제도가 다른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각 주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민 후보자들을 뽑아 연방 정부에 추천할 수 있어요. 이것을 노미니라고 하는데 노미니는 후보, 즉 추천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정부의 노미니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영주권 심사를 받을 자격, 즉 연방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주정부 노미니를 받았다고 영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에는 밴쿠버가 있는 BC주처럼 사람이 많은 주도 있고 농장들이 많고 큰 도시가 적은 SK주 같은 곳도 있어요. 일할 사람이 부족한 SK주는 영주권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좀 더 관대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기네 주로 좀 더 많이 와달라고 말이죠.
즉, 노민이를 신청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일해야 할 기간이 짧아요. 6개월. SK주에서는 6개월만 일하면 주정부 노민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 노민이를 받으면 연방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거죠. 이 주정부 노민이를 받았다면 이제 큰일은 거의 끝났습니다. 기다림의 시작이죠. 약 18개월 정도가 지나면 연방정부로부터 영주권 서류 검토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결정이 나면 영주권자가 되는 거죠. 영주권을 받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았든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영주권이 됩니다. 주정부 이민을 통해 받았든 이의를 통해 받았든 말이죠. 마지막으로 유학 후 이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유학 후 이민은 말 그대로 먼저 학생 비자를 받아 캐나다 대학에 들어가 졸업 후 학위를 따고 PGWP라는 워킹 비자를 받아 일을 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유학 후 이민은 사실 하나의 이민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졸업 후에 자동적으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워킹 비자가 보장될 뿐이고 그 워킹 비자를 이용해 일을 구해서 일을 한 뒤 다시 주정부 이민이나 이의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되는 거죠. 다만 학교를 졸업하면 이의에서 점수를 더 받거나 주정부 이민에서 다른 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두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세 가지 이민 방법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표로 비교해 볼까요? 먼저 위쪽을 보시면 캐나다 이민 방법들이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유학 후 이민, 그리고 취업 이민, 주정부 이민이나 PNP 모두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의 같은 경우는 초대장을 받는 즉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유학 후 이민은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해야 해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주정부 이민은 주마다 다른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하면 주정부 노민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기는 거죠.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이의는 익스프레스라는 이름답게 최대 6개월이 걸리고요. 주정부 이민은 현재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나옵니다. 유학 후 이민은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한 뒤 이의나 주정부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므로 선택한 이민 절차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다릅니다. 그럼 영주권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취득하기까지 총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이의는 최대 6개월이고요. 주정부 이민은 일을 시작한 기간 포함하면 총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유학 후 이민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데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포함하면 4에서 5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비용은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의는 접수 비용이 1,040불입니다. 100만 원이 좀 안 되죠? 만약 은행 잔고 증명을 요구할 경우 1인은 12,000불 정도로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에이전시 이용 비용은 넣지 않았는데 온라인 절차다 보니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이전시 이용 비용은 옛날에 제가 알아봤을 땐 1,000불이었어요. 유학 후 이민은 가장 비싸죠. 2년 학비와 2년 생활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학교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 우선 대략적으로 5천만 원이라고 적긴 적었는데 더 비싸질 수도 있어요. 주정부 이민 비용 역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비용은 이주 공사라고 하죠. 이민 에이전시 이용 비용인데 업체를 적게 이용할수록 저렴해지고 업체의 의지를 많이 할수록 비싸집니다. 1인 기준으로 1,000만 원 내외 정도 듭니다. 각 이민 방법의 장단점을 알아볼까요? 이의 장점은 빠르고 저렴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죠. 대신 엄청난 스펙이 있어야 합니다. 유학 후 이민의 큰 장점은 학교를 통해 캐나다에 적응할 수 있고 캐나다에서 중요한 인맥을 얻을 수 있으며 미래 비전도 찾을 수 있다는 점이죠. 사실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할 수 있는데 유학 후 이민을 선택할 경우 그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신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마지막으로 주정부 이민. 주정부 이민은 비용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나 가장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일하면서 캐나다에 적응할 수도 있죠. 하지만 힘듭니다.
가불관계에 빠지기도 쉽죠. 왜 가불관계에 빠지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LM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칠게요. 취업 이민, 즉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먼저 합법적으로 일정 기간 일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워킹 비자가 필요한데 이 워킹 비자를 받으려면 LMIA를 먼저 받아야 해요. LMI가 뭐냐? LMIA는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약자인데 그냥 외국인 고용 허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이 허가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아무에게나 워킹 비자를 발급해 줄 순 없겠죠? 너무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자국 내 국민들의 취업 전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혹은 부실한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한 뒤 파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워킹 비자를 발급해 주기 전에 먼저 고용주를 심사하는 거예요. 외국인을 고용해서 임금을 줄 만큼 튼실한 사업체인지, 외국인 노동자에게 캐나다인들이 받는 평균 급여를 주는지 등에 대해 심사하는 거죠. 고용주는 캐나다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빙해 이 LMI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인이 이 LMI를 가지고 가서 워킹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워킹 비자를 받고부터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주가 고용인을 스폰서로서 서포트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고용주가 이 LMIA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무원이랑 인터뷰도 해야 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복잡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용주는 이 LMIA를 서포트해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말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곳 혹은 한국식으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는 곳에서만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LMIA를 서포트해주게 되는 거죠. 문제는 워킹 비자를 받고 일을 시작해서 의무기간 동안 일을 하고 주정부 노민이를 받은 뒤 연방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심사가 끝나려면 보통 2-3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이 일을 그만두면 안 돼요. 그만두게 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긴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엄청 많이 들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용주는 갑이 되고 고용인은 을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일을 쉽게 그만둘 수 없으니까요. 아, 이런. 글을 적고 보니 제가 너무 겁을 들인 것 같네요. 캐나다에는 좋은 고용주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 이민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있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렇게 이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드리려다 보니 생략한 부분이 많은데 오늘 기본적인 이민 방법에 대해 이해를 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캐나다 이민 제도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에이전시를 이용한다고 해도 내가 절차를 알고 있어야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 선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캐나다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참! 가시기 전에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